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전당대회에서 7개월간 당을 이끌어온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끝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20대 국회 전반기 여야 관계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기류를 가늠할 풍향궤가 된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야 3당이 어제였죠. 오는 30일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강경 대치를 푼 건데요. 유 의원님. 네. 새누리당에서는 최경환, 안종범 지키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남기 청문회 성공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 득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두 명의 실세, 최경환 전 부총리와 그다음에 안종범 수석을 일단 청문회에 안 내세운 거예요. 상당히 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히 물론 백남기 청문회는 허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강신명 전 이제 경찰청장이 증인 나오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어떤 손해 볼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버틴 게 일단 성공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입장을 틀면서 일단 이번에 이제 물꼬를 튼 것 같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좀 내부 좀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 논리, 더불어민주당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실 이제 이 지원들, 네. 대우조선의 부실 지원들을 이거 원인을 밝혀내야 된다. 규명을 한 뒤에 그래야지만 지원을 한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무산됨으로 해서 결국 이제 본인들이 주장했던 논리적 모순 자체가 이제 드러난 셈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대여 공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당내 또 강경파들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았는데 물론 이제 백남기 청문회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 상쇄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전체로 볼 때는 일단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좀 얻은 게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좀 손해를 받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평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 다르게 보는데요. 일단 저는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굉장히 어렵게 요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존재감을 확실히 이제 살렸는데 문제는 의석수에 비해서 새누리당이라든가 더민주가 사실 굉장히 왜소한 결과를 내었다. 이거는 새누리당의 어떤 고집, 더민주의 어떤 당위, 이걸로는 전국을 리드할 수 없고 문제 해결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라는 건 집권당이기 때문에 사실 좀 내놓을 카드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양보를 하면서 리드를 하고 전국을 주도하는 그런 걸 가져야 되는데 사실상 굉장히 주도권이 이 자율성이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고 거꾸로 이제 더민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당위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만 접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지 못한 거죠. 명분에 치우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부분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안에서 그 과정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국민의당이 뚫고 나와서 존재감을 확실히 하면서 어떤 경우든 사실 피해가기 어려운 그런 장면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은 이 두 큰 여당과 야당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사실 어느 정도 말린 거 아니냐 말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사실 없는 이번 합의의 승자 국민의당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추경이 집행된다고 해서 경제가 당장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추경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추경이 필요성이 있다고 맨 먼저 제안을 했고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통과가 되면은 집행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추경이 통과되면 국민의 혈세는 전략되고 노동자의 눈물은 덜 흘리고 경제는 덜 나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은 빨라질 것입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당장 경제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최악을 피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민의당 이번에 큰 성과다라는 자평도 내놨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까지 내면서 좀 속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유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에 지금 법안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 합의는 일단 첫 번째 어떤 합의라는 측면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3당으로서의 캐스팅 보트 역할
그걸 이제 말로만 해왔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 국민의당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이제 분명히 드러난 것인데 예.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의 어떤 공조 문제가 사실 이번 기회로 해서 상당히 금이 간 것이 아닌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국민의당을 이제 끝까지 믿을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국민의당이 새누리당과 손을 잡아버릴 경우에 이제는 사실 국민의당 존재감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정제 역할은 성공하긴 했지만 향후 어떤 여러 가지 국회의 쟁점 상황에서는 거대 두 당의 어떤 흐름들 속에서 혹시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질 수도 힘을 낼수 있다. 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더불어민주당과는 사드 문제를 놓고도 약간 견해차가 있는데 김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드 문제와 더불어서 이번 문제도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당과 더민주와의 관계가 상당히 모호해지는. 그러니까 이제 야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야권이 같은 편이냐에 대한 부분이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건데 결국에는 이 상황에서 더민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나중에 차후에 이제 사건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신뢰를 계속 보낼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안에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어떤 전략적인 위치를 점유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자신의 트위터에 모처럼 만에 꿀잠을 자겠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당 최고 지도부로서 위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뻗고 꿀잠을 잘 수 있겠다는 말이 할 말입니까? 송구하고 미안한 마음이 먼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 눈치만 보다가 페이스북으로 도망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처신입니까? 정진석 대표가 꿀잠 자시는 동안 국민들은 밤잠 못 이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꿀잠 자는 동안 국민들은 밤잠을 못 이룬다. 지도부 위신을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김 교수님 사실 말 그대로 좀 뒤끝 신경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시죠? 그렇죠. 그만큼 이제 더민주가 얻은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실질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강경 세력 또는 이제 뭐 좀 더 많은 것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어떤 내부용일 가능성이 점점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화도 나죠. 왜냐하면 이제 이 안에서는 지금 뭐 부글부글한데. 비판을 직면하고 있는데 본인은 잘 잘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저 화면을 보면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한박웃음을 짓고 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는 안짜건데 좀 뿌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야당은 그렇습니다. 뭔가 이게 대여 협상에서 뭔가 얻어내지 못하면 내부적인 어떤 탄핵에 직면할 수 있거든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 근데 그 정도 상황은 아닐지라도 뭔가 원내 주도권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다는 비판에 이제 내부적인 비판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외부적인 어떤 책임 소재로 던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런 사소한 것까지 굉장히 과민하게 이제 나타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더불어민주당 합니다. 앞으로 국감에서 철저히 따지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더 껄끄러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사실 정진석 원내대표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추경을 벌써 한 달째 끌었지 않습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친박 실세들을 청문회 안 내세우기 위해서 결국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 사건의 책임자, 즉 이게 홍기택 저 산하 회장의 폭로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섭외관 회의를 통해서 왜 대우해양조선에 지금도 지금 드러나는 상황인데 에 대해서 부당하게 돈을 지원했는가, 혈세를 지원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명히 이제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새누리당이 막았다고 해서 당장 지금 웃을 일이 아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여당과의 관계가 좀 더불어민주당이 좀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내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나서면 아무래도 대여 공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느냐 이것보다는 전당대회에 더불어민주당의 당 색깔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계호 의원의 이야기 먼저 듣고 대담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당내 역학 구도로 봐서 뭐 충분히 예측이 됐던 결과이고요. 예.
또 염려 목소리가 뭐 적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치열한 당내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또 그런 후보만이 본선에 나아갔을 때도 예. 상당한 경쟁력을 함께 담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측면에서 이미 점지된 후보가 있다. 예. 또 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것은 아하.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예. 지금까지 우리가 쭉 경험을 통해서 보면 예. 언제나 야당은 예측지 못한 상황의 어떤 경쟁 구도가 꼭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 당 체제가 염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인 대표 새 대표가 막상 당선이 되면 현실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계호 의원 얘기한 것과 김종인 대표 얘기한 거는 기존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첫 번째는 김종인 대표 얘기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당 대표가 됐을 때하고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거전에서 하는 얘기와는 다를 상당히 것이다. 이제 다른 내용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에서 이제 하나의 국가 차원, 당의 어떤 전략 차원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과 표를 구할 때 얘기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리더십을 어떻게든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구축한 체제가 있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중도성이라든가 안보 중심이라든가 뭐 이런 원칙과 이런 절차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유지시켜주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희망 섞인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계호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에 확장성의 문제거든요. 네. 그 안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냥 전개가 된다면 사실상 국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감동과 감흥, 관심을 보이겠느냐. 이것이 좀 더 확장적으로 가고 또 이변이 발생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여기다 흥미를 갖고 관심을 표명할 때 뭔가 네. 정권 교체라든가 뭐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더 불러올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네.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아마 이런 지적들이 당내가 특정 세력의 특정 계파로 너무 좀 치중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 가서 이래도 문 저래도 문 이래 문 저래 문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서 과연 대선에서의 본선 경쟁력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제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거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말 치열하게 후보들이 정해져서 올라오는 것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원래 정해진 사람이 되는 것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결국 누가 옆에서 함께 뛸 페이스메이커가 없는 상황에 돼버린다면 본인도 어떤 대선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친노 세력들이 진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이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누가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인가? 지금 당의 박원순, 뭐 김부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서 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체제가 만약에 이제 지금 추미애 의원 같은 예. 후보가 된 경우에 추미애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1등 후보를 흔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버릴 경우는 상당히 당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나 또 친노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가 자칫 네. 너무 스스로를 고립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 이번 전당대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제 당의 컬러, 이른바 좌클릭 여부가 관심인데 지금 이미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모호하게 하자라고 하는데 점점 다른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저희가 집권을 하거나 또 아니면 지금 북미 관계도 좀 심각해지고 좀 최근에 어제 북한에서 잠수함에서 미사일까지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추가로 이제 이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그런 것까지 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장선 더불어민주당 총무본부장 집권했을 경우 북미 관계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말 그대로 사드 반대, 이제 반대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인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대표가 바뀐다고 해도 이 부분은 더민주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드의 문제로만 볼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어제 이제 북한에서 SLBM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것 자체는 일종의 이제 게임 체인저 또는 뭐 룰 체인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어떤 안보 구조로는 구상으로는 이게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안보의 국면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어떤 양면의 어떤 그 흑백 논리로서 적용하기에는 안보가 굉장히 위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심각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예.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들은 모두 다 사실상 이 안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접근을 하느냐. 결국은 이제 한반도는 이 SLBM으로 해서 실질적인 안보 딜레마 상황으로 들어왔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모두 다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더 이제 안보 위협이 더 증가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무기를 이 증강시키는 것만도 사실은 해법이 아니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게 북한이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자 간의 어떤 협상이라든가 이 공동안보의 개념을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예. 지금 상태에서의 어떤 사드 문제 하나로 매몰되는 이런 이 정국은 사실상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런 목소리들을 좀 꾹꾹 눌러왔는데 앞으로는 좀 분출될 그럼 이제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보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마 내년 대선 국면이 되면 북한은 이제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게 되고 또 핵을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반대를 계속 외치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대화를 외치고 우리 어떤 여러 가지 안보적 문제를 좀 더 도외시한다면 과연 그런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권 주자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만약 이제 본인들이 물론 경선 과정에서는 사드 반대를 외쳤지만 당장 사드 반대를 당론을 했을 경우에 그 역풍은 제가 상상하기가 힘들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주변국들이 보는 관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불안하거든요. 사드 이제 하나 가지고도 도저히 못 막아내는데 우리는 핵 잠수함도 없고 아무튼 그럼 SLBM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공당의 답을 해내야 됩니다. 예.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그냥 기조대로 그냥 강행 간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표를 잃고 또 지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민심의 역풍을 받을 그렇죠. 것이다. 아마 그 쉽지 않고 당내에서도 결국 이런 그 목소리들이 쉽게 그렇게 당론으로까지 결정되기는 저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인데 이 와중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손학규 전 고문과 만난다고 하는데 김 교수님 어떤 의미의 방문일까요? 일종의 이제 방어적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전대가 이제 더민주 전대가 이제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 호남이 기반 아닙니까 국민의당이. 근데 여기서 이제 지지율이 계속 상승 곡선에 있고 높은 수준이라 그러면 뭐 굳이 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당도 그렇고 이제 잠재적인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뭐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사실 떨어지고 굉장히 있으니까요. 이제 약화되는 예. 측면이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일종의 더민주에서 나타나는 컨벤션 효과를 억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여기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또 다른 대권 후보인 손학규 이 전 대표와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호남 국민들에게 이제 시민들에게 많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거의 존재함으로 해서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상 여기서 이제 더민주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 결국엔 주류 일색으로 집행부가 구성이 된다면 여기에서 대안은 우리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직접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장면이 또 이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근데 좀 너무 표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친모 친문 일색으로 간다면 이제 생존의 방법은 결국 빅텐트를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국민의당과 여타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김종인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네. 더 새누리당은 친박 중심으로 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중심으로 가고 그러면 그 중간 세력들을 어떻게 하면 엮어내고 그 사람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제 그게 결국 빅텐트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러면 예. 거기에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이 손학규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올 수 있지 않겠냐. 정의화라든지 손학규 뭐 그다음에 지금 박원순 시장에게도 이제 주파를 던지고 그렇죠. 있죠. 이제 그렇다라면 뭔가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무등산에도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박지원 대표가 27일 날 손학규 전 대표 만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하반기 국면에 이어가면서 그 공간을 좀 더 넓혀내는 아마 작업들을 할 텐데 그래서 결국 이제 양쪽 당들이 점점 구심력이 강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이
빅텐트의 어떤 구심력 자체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전당대회가 어떤 정계 개편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김종인 대표가 거듭해서 중간지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손학규 고문도부터 10년 전에 대선 출마할 뜻을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아직도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미련이 전혀 없지 않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나름대로의 뭐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다가 허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뭐 아마 이 최근에 와서 그 정계 은퇴 생활을 갖다 하다가 뭐 이 나라의 뭐 이 경제 상황에다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국가 발전에 여태까지 정치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예. 다소나 무슨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허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학규 전 고문이 국가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의원님, 네. 손학규 전 고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돌아온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중간지대에 합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일말의 가능성을 좀 엿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점점 이제 이정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성 친박이 당의 어떤 흐름들을 주도해 나가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보면은 계속 지금 이제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데 있어서 더 이제 새누리당이 점점 청와대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네.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당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더구나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그러면 이런 공간에서 만약 이게 이제 노골화 된다면 충분히 더 이제 새누리당도 물론 뭐 당이 깨진다거나 이런 건 조금 아직까지 전망들이 하지만 어쨌거나 김무성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이제 새누리당 안에서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김종인 대표가 자 내가 나와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다들 모이세요. 이런 국면에서 본다면 그런 가능성 충분히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 전국에 가면 이제 이 점점 이런 현상들이 노골화 된다면 네. 충분히 김종인 대표가 예견했던 그 중간지대 형성은 아마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말 봅니다. 그대로 빅텐트가 한번 쳐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이게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열려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이 새누리당이 친박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더민주도 친문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면 사실상 비주류들이 거기서 기회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거기서 게임의 룰을 결국에는 그 두 주류가 이제 구성을 한다면 여기서 들어와서 게임 한들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더 자유로운 영역에서 한번 뛰고 싶은 그런 욕망들은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김종인 대표가 킹메이커가 아니고 킹으로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실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그건 과장된 거다. 과장된 뭐 이렇게 거다. 좀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 가면 그런 어떤 이탈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김종인 대표가 나와서 무슨 대선 후보로 나갈 가능성은 없다. 그렇지만 대선 영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어제도 이제 15%인 친박과 친문이 당 대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다. 뭐 얘기하면서 이제 중간지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의 정치의 마지막에 어떤 활용점정은 결국엔 경제민주화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 바퀴시라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다. 이제 내가 그런 뭐 더불어민주당에도 못 담았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엔 개헌이라는 이슈를 제시하고 개헌을 매개로 해서 지금 이제 김무성 대표 연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 김무성 대표도 결국엔 지금 일종의 이제 집중적인 어떤 권력 구조를 좀 분산해야 된다. 뭐 이런 개헌 얘기했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협력이라든가 연대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제 국민의당이 바깥에서 유혹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바깥에 큰 저수지를 꾸려놓는다면 사실상 친문과 친박에 의해서 왜소화되는 어떤 두 당의 어떤 모습들에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경제민주화 해줄 인물이 안 보인다. 그럼 본인이 직접 나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디 보십니까? 이게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뛰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끝까지 달려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대표의 카드는 그럴 겁니다.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이제 해당하는 대통령이 임기를 줄여야 됩니다. 본인의 임기를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5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카드, 내가 만약 개헌한다면 내 임기를 줄이겠다. 이런 카드와 더불어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치고 나간다면 만약에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개헌과 함께 안보의 문제 등 경제의 문제 이걸 이제 하지 않습니까? 내년 대선이 어차피 지금 경제와 안보 이 두 이슈가 상당히 이제 핵심 쟁점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다른 후보들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면 김종인 대표가 나는 개헌하겠다. 대신 내 임기를 줄이겠다. 자 그러면 경제와 안보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저 시나리오는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서서히 어떤 몸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페이스메이커 같지만 속내는 42.195km를 본인이 완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한편에서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점점 몸을 푸는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문호를 개방을 해서 널리 인재를 구하고 그 과정이 능력 중심이 돼야 한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글쎄요, 그 방식이 특정 주자를 세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으로 고려가 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특정 주자를 세우기 위한 방식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이정현 대표의 슈퍼스타 K 경연 방식의 대선 후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 교수님 어떤 의미의 언급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친박 중심의 대선 경선 과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 견제 메시지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참여 의사를 분명히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도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지지율 분포로 본다면 사실상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그렇죠.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이 오세훈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배경은 사실상 지금의 어떤 대선 앞에 나와 있는 프론트러너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개연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이제 세대 교체론 같은 것들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준비된 어떤 주자로서의 면모를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그런 걸로 이제 해석할 수 비주류 있겠죠. 주자들의 어떤 여지 공간을 좀 넓혀 가보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낙마하면서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오세훈 전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하여튼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게 대선 공간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결국 그 대선 공간 속에서 본인의 어떤 역량과 몸값을 최대한 올려놔야지만이 그 다음에 어떤 정책 행보를 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바로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남경필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눈높이는 지금 물론 당장 내년 대선이겠지만 그러나 좀 더 멀리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뛰어가면 본인의 어떤 역량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남경필, 오세훈 시장은 아마 내년 대선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인 저는 시작하리라 봅니다. 예. 그만큼 해야지만이 정책 공간도 열리고 그래야지만이 또 향후를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카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움직임들을 보면 결국 이 슈퍼스타 K 방식을 통해서 네. 본인의 어떤 입지를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어떤 현실적인 발언을 보입니다. 근데요, 남경필 이제 경기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여준 전 장관에 이어 한원상 전 부총리도 영입을 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공조직을 대선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직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이 어떤 캠프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공조직을 통해서 한다는 건 이제 부적절하겠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윤여준 장관, 한한상 장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중도 보수, 중도, 좌파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남경필 전 지사가 지향.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좀 더 넓게 가져가겠다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본인의 대선 행보와 이제 이 도정을 네. 함께 결합시킨다는 이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 부분이 과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뭐 윤여준 전 뭐 장관이라든가 지금 한원상 전 총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결적 사유가 있거나
자격이 미달되거나 뭐 그렇다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사실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상 그런 어떤 제도적인 안에 들어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면 도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크게 부풀려서 볼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고위 당정청 회의 앞으로 이제 청와대 총리, 공관, 또 새누리당 당사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한다고 그러는데 김 교수님 정말 말 그대로 신밀월 관계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신밀월 관계라기보다도 이정현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어젠가 이제 당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당에서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제 모든 중심이 사실 당으로 해서 당이 중심이 되고 그거를 이제 사실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결국에 어떤 대화의 어떤 국정의 주된 액터는 행위 주체는 이제 당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실어주고 특히나 이제 청와대에서 총리 공간에서 안 하고 청와대에서 한다는 건 그만큼 이정현 대표 체제가 강해야 되는 어떤 리더십을 계속해서 발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여권 내부의 역학 구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필요성이 청와대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뭐 회의 어디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청와대에서 하든 문제는 이제 내용이겠죠. 아무래도 지금 근데 이 당정청회 특히 이정현 대표가 보면 전국의 핵심에 대해서는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지 않고 특히 뭐 다른 여당 민생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여당의 어떤 정치력 이걸 가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정치적 의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사실 당과 청와대와 정부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걸 풀지 못하는 관계 된다면 결국은 하나의 비서 조직밖에 되지 아닌가. 청와대 가서 회의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다 결정하고 대통령이 다 해버린다는 시스템이 된다면 어디서 회의를 하든 어떤 이정현 대표의 위상 자체는 비서 그 이상으로 벗어나기 저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의 정치력을 얼마나 키우느냐, 예. 즉 현안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키우느냐에 따라서 회의가 어떤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지 저는 장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이정현만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내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향후 전국을 또 한번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변곡점이 될지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